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요약과 관련된 강의를 모아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주제는 범주형 변수 요약과 연속형 변수 요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에서는 수집한 표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요약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추론 통계에서는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데이터 요약은 기술 통계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계 분석 기법은 모집단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추론 통계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추론 통계는 결국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표본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기술 통계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요약을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연속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예제 데이터와 함께 범주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범주형 변수를 요약하는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표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의 대략적인 분포를 비교적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빈도표를 생성하게 되면 범주별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요약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R에서 빈도표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빈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된 데이터셋 가운데서 서베이란 이름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시면 모두 12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스모크란 변수를 보시게 되면 팩터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에서의 팩터 데이터 구조는 범주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모두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레벨은 범주형 데이터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저 4개의 레벨이 무엇인지를 레벨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heavy, never, occasion, regular 이렇게 좀 4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이 4개의 레벨은 응답자의 흡연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흡연 습관을 4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스모크 변수에 대한 4가지 레벨별 빈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별 빈도를 구해서 frq 탭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빈도표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범주별로 응답자의 출현 빈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함수는 테이블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한번 클래스를 보시면은 테이블 객체를 반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 객체는 배열, 행렬과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인덱스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특정 원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원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빈도표에서 두 번째 범주에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최빈값이라는
그러한 지표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빈값은 데이터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갖는 변수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주가 가장 출현 빈도가 많은지, 응답 빈도가 많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 최빈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빈도표 상에서 우리가 최빈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연산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빈도표 상에서 빈도의 최대값에 대응되는 변수값을 우리가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장 빈도가 높은 변수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true에 해당되는 곳이 가장 빈도가 많은 그러한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결과를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범주의 변수값을 추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논리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빈도표상의 인덱스로 주게 되면 true에 해당되는 범주만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해당 범주의 이름만을 알고 싶다. 그럼 names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만을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never에 해당되는 범주가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최빈값에 대응되는 범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which.max라는 함수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which.max 함수는 주어진 벡터의 최대값 위치를 인덱스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성한 이 빈도표를 which.max의 인수로 주게 되면은 최대값의 위치를 이렇게 인덱스로 반환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2라는 인덱스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저 값을 우리가 아까 생성한 빈도표의 벡터에다가 인덱스로 주게 되면은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범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름만 알고 싶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names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만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럼 never에 해당되는 범주가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그러한 범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도가 아니라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빈도표상에다가 prop.table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rop.table 함수에다가 우리가 생성한 빈도표를 인수로 주게 되면은 빈도가 비율로 환산이 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변수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은 4개의 범주별로 빈도가 아니라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범주의 비율만을 알고 싶다. 그럼 뭐 이런 벡터 인덱싱을 하면 되죠. 그러면 never라는 범주의 비율만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분율로 환산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4개의 범주별로 백분율로 환산된 퍼센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값이 출현하는 비율을 알고자 할 때 논리연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논리값 true, false는 각각 숫자 1, 0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연산을 이용을 해서 특정 값의 출현 여부를 먼저 식별한 다음에 mean 함수로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이 나타나는 상대적 빈도, 즉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논리연산으로 식별을 해야 됩니다. 스모크 변수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범주는 never로 코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연산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true로, 그 나머지는 false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스모크 변수의 값이 네버인 원수는 true이고 그렇지 않은 원수는 이제 false인 이런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mean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은 true인 값의 비율을 의미를 하고 따라서 이는 응답자 가운데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mean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평균 계산 함수인 mean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NA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NA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말고 평균을 계산하라는 NA.RLM이라는 인수를 추가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80% 정도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연산을 이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빈도에 따른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에노렉시아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프리웨이트란 변수와 포스트웨이트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식욕부진증 환자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몸무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을 이용해서 치료 후 몸무게가 증가한 식욕부진증 환자의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논리연산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치료 후의 몸무게가 치료 전의 몸무게보다 큰 경우에는 true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관측값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ean 함수를 저 논리 벡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치료 후 몸무게가 증가한 식욕부진증 환자의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멀스 데이터셋에는 동물들의 두뇌의 무게가 브레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두뇌 무게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동물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2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2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을 식별하기 위한 논리 연산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산식을 계산하게 되면은 각 동물별로 두뇌 무게의 평균과의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차이이기 때문에 ABS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2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ST 함수를 이용해서 두뇌 무게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2를 곱해서 2배의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는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2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을 true 값으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mean 함수에 넘겨주게 되면은 저 true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저 true의 비율이라는 것은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두 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약 3% 정도가 두뇌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작은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SP500 데이터셋에는 S&P 500 지수 수익률이 일자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S&P 500 지수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일자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일자의 비율은 연속된 두 날짜의 수익률의 차이가 0보다 큰 그러한 일자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속된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DIFF 함수를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DIFF 함수는 주어진 벡터로부터 연속된 두 숫자의 차이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DIFF 함수를 SP500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연속된 두 일자 간의 차이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이가 0보다 큰 그러한 날짜가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짜를 논리연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별을 하고요. 이렇게 식별된 논리 벡터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mean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true에 해당되는 날짜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결국 S&P 500 지수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일자의 비율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빈도표를 이용하여 변수의 범주별 빈도를 파악하면 개별 변수의 범주별 분포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가 아닌 두 변수의 범주 조합에 따른 조합별 빈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차표는 두 변수의 범주별 조합 빈도수를 조사하여 작성한 2차원의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교차표는 두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VC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스트라이티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교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이티스 데이터셋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이티스 데이터셋은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효능에 대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트리트먼트 변수에는 치료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임프루브드 변수에는 치료 효과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변수 모두 팩터로서 범주형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치료제도 범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임프루브드에도 범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범주형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의 레벨을 구해 보겠습니다. 트리트먼트 변수는 위약 투약을 나타내는 플라시보와 신약 투약을 의미하는 트리티드 두 개의 레벨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임프루브드 변수는 각 처치에 따른 치료 효과를 none, some, marked 이렇게 세 개의 레벨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변수와 임프루브드 변수 간의 교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교차표는 앞서 빈도표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두 개의 범죄형 변수를 차례대로 지정하게 되면 각각 행과 열로 배치가 되는 교차표가 생성이 됩니다. 교차표를 생성을 해서
크로스 탭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행변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인수는 열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교차표의 결과를 보시면은 행에는 improved 변수의 범주들이 배치가 됐고 열에는 treatment 변수의 범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셀 값은 대응되는 두 개의 범주가 교차하는 빈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이라는 숫자는 신약을 투입을 한 환자들 가운데서 증상 개선 효과가 마크트, 현저하게 좋아진 그러한 환자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교차표는 행렬과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행렬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셀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에 있는 범주를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지정을 하게 되면 대응되는 셀 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투입한 환자 가운데서 증상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좋아진 환자의 수는 이렇게 행렬 인덱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는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xtep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xteps 함수는 포뮬러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행과 열의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포뮬러의 오른쪽에 행의 변수와 열의 변수를 플러스로 연결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틸다의 오른쪽에 행의 변수와 열의 변수를 차례대로 플러스로 연결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다가 교차표를 만들 때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xtepс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행과 열에 대응되는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함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도 행과 열의 이름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dnn 인수에 행과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함수에 dnn 인수를 지정하게 되면 xteps 함수로 사용한 것처럼 행과 열의 이름이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차표를 생성하면은 교차표의 행과 열에 대한 빈도 합을 추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진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교차표의 행과 열에 대한 빈도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점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교차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마진 인수에 행의 합을 계산할지 열의 합을 계산할지를 숫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을 지정하게 되면 행의 합을 계산해 주고요. 2를 지정하게 되면 열의 합을 계산해 줍니다. 1을 지정한 결과를 보시면 행변수인 improved의 3개의 레벨별로 합산이 된 빈도 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를) 지정하게 되면
열 변수인 트리트먼트 변수의 두 개의 레벨별 빈도 합을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프롭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행의 비율과 열의 비율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진 인수의 1을 지정한 프롭점 테이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행이 100%인 행의 비율의 교차표가 만들어집니다. 임프루브드의 3개의 레벨별로 각각의 범주가 1이 되는 교차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 인수의 2를 지정하게 되면 열의 합이 1인 비율의 교차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의 두 개의 범주별로 각 범주의 합이 100%가 되는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트리트먼트 변수의 트리티드 범주, 다시 말해서 신약이 투입된 그런 환자에 대해서 증상 개선 효과가 마크트인,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된 그런 환자의 비율이 51.2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약이 투입된 경우 플라시보 범주에 대응되는 환자 가운데는 16.2%만이 그러한 마크트 수준의 현저한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상의 개별 셀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롭점 테이블 함수의 마진 인수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교차표만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교차표만을 인수로 주고 프롭점 테이블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각 셀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에 행과 열의 빈도합을 포함시키려면 add 마진수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add 마진수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교차표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마진 인수에다가 1 또는 2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을 지정하게 되면 합의 행을 생성을 합니다. 합의 행이라는 것은 행의 값들을 모두 합한 합계 행을 의미를 합니다. 마진 인수에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합의 열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합의 열이라는 것은 열의 값들을 모두 합한 합계 열을 의미를 합니다. add 마진수 함수에 크로스탭 교차표만을 지정을 하고 마진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두 변수 모두에 대한 합의 행과 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dd 마진수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열의 비율이 100%가 되는 또는 행의 비율이 100%가 되는 그런 비율의 교차표를 만들고 100%를 나타내는 열과 행을 생성을 해서 교차표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의 비율이 100%가 되는 이러한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합계가 100%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dd 마진수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첫 번째 인수로 주고 마진 인수에다가 1을 주게 되면 열의 비율이 100%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의 비율이 100%가 되는 행의 비율의 교차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 행의 비율이 100%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add 마진수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비율의 교차표를 첫 번째 인수로 주고 마진 인수에다가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행의 합계가 100%가 되는 저런 교차표를 명시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를 생성을 할 때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테이블 함수나 xtabs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G모델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크로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교차표상에 행에 배치될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열에 배치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테이블 함수는 굉장히 많은 인수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인수 지정을 통해서 교차표에 포함될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정보는 또 표시가 안 되도록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퀘어 통계량 값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false를 지정을 해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N 인수 지정을 통해서 교차표에 행과 열에 표시될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생성된 교차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각 셀마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주석은 위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그 셀의 관측값의 개수고, 그리고 차례대로 행의 비율, 열의 비율, 그리고 전체 셀의 비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형 변수가 3개 이상 있을 때는 다차원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 함수나 엑스텝스 함수 모두 다차원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된 다차원 테이블을 멀트 탭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생성된 다차원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3개 있을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 차원을 행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차원을 열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차원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 3개의 차원을 하나의 평면상에 나타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배열에서는 테이블별로 행렬을 하나씩 출력을 합니다. 이 다차원 테이블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원에 있던 트리트먼트의 2개의 범주별로 improved와 sex 변수를 행과 열로 하는 교차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엑스텝스 함수를 이용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리트먼트의 2개의 범주별로 improved와 sex의 변수값을 행과 열로 하는 그러한 교차표를 2개씩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차원 테이블을 f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단순하고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f테이블 함수의 엑스텝스 함수나 테이블 함수로부터 생성한 다차원 테이블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아까보다 좀 단순한 형태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에 1차원과 2차원에 지정된 범주형 변수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에 3차원에 지정된 범주형 변수가 배치가 됩니다. 이 f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행과 열에 들어갈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ow.vars라는 인수와 cal.vars 인수를 이용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ow.vars 인수에다가 2, 3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행에 배치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이라는 것은 섹스 변수고 세 번째 차원은 트리트먼트 변수이기 때문에 저 섹스 변수와 트리트먼트 변수가 행에 배치가 되는 교차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정되지 않은 첫 번째 차원은 열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두 번째 차원의 섹스와 세 번째 차원의 트리트먼트가 행으로 배치가 되고 지정되지 않은 첫 번째 차원의 improved 변수가 열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러한 다차원 테이블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테이블 함수는 앞서와 같이 테이블 객체를 인수로 받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직접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테이블 함수에 필요한 열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3개의 열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row.vars 인수에다가 행으로 배치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또 지정을 하게 되면 앞서와 똑같은 그러한 다차원 테이블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margin.table 함수나 prop.table 함수, addMargins 함수 등도 3차원 이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 인수에 행을 나타내는 1, 그리고 열을 나타내는 2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steps 함수에서 improved 플러스 sex 플러스 treatment 이렇게 3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다차원 테이블을 생성한 경우에 improved는 차원 1에 해당이 되고 sex는 차원 2에 대응되고 treatment는 차원 3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margin.table 함수의 마진 인수에 저 3개의 차원을 지정을 해서 빈도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차원인 improved 변수에 대해서 빈도합이 계산이 되고요.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차원인 sex에 대해서 빈도합이 계산이 됩니다. 3을 지정하게 되면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빈도합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저 마진 인수에는 한 개의 차원만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수의 차원을 지정을 해서 복수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차 셀에 대한 빈도합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원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차 셀에 대한 빈도합을 출력을 해줍니다. 첫 번째 차원은 improved고 세 번째 차원은 treatment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차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차 셀의 빈도합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인덱스로 주어지지 않은 두 번째 차원인 sex에 대해서 합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별과 무관하게 저렇게 두 개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차 셀의 빈도합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차원을 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용한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과 치료제의 조합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차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prop.table 함수를 이용해서 마진 인수에다가 성별 차원과 치료제 차원을 지정을 해서 두 개의 교차 셀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prop.table 함수에
다차원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성별과 치료제를 나타내는 차원을 지정을 합니다. 성별의 차원은 2차원이고 치료제의 차원은 3차원이기 때문에 2하고 3을 마진인수에 지정을 하고요. F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을 처방을 받은 여성 가운데서 59.2%는 현저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약을 처방을 받은 남성 가운데는 35.7%만이 현저한 증상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표를 통해서 신약의 처방 효과가 남성보다는 여성한테서 더 잘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롭점 테이블 함수에서 호출하지 않은 차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차원인 improved 차원이죠. 그 improved 차원에 대해서 합산하면은 비율의 합은 1이 됩니다. add margins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차원에 대해 합의 행을 추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차원인 improved에 대해서 합산된 비율의 합이 1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변수의 데이터 요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범주형 변수를 요약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여러 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는 중심경향 지표와 변동성 지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경향이란 데이터가 특정 값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변동성이란 데이터의 산포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중심경향 지표에는 중위수, 백분위수, 사분위수, 평균 등이 있습니다. 중위수는 전체 데이터 값을 작은 값에서 큰 값순으로,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위수는 데이터 값들의 절반보다는 크고 동시에 나머지 절반보다는 작은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중위수는 데이터의 표본을 절반으로 분할하는 값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 표본을 100분위의 비율로 분할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을 우리가 백분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관측값의 25%보다는 크고 나머지 75%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는 값은 25번째 백분위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케이스의 25%는 25번째 백분위수보다는 작고 나머지 75%는 25번째 백분위수보다는 큽니다. 전체 케이스의 50%는 중위수보다 작고 50%는 중위수보다 크기 때문에 중위수는 50번째 백분위수가 됩니다. 25번째 백분위수, 50번째 백분위수, 75번째 백분위수는 전체 케이스를 4등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4분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중심경향 지표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모든 케이스 값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평균은 모든 관측 값을 이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은 적지만은 만약에 데이터 표본에 극단적으로 큰 값이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쉽게 그 값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위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표본의 순서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측값 가운데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반면에 순서 정보만 이용하고 구체적인 값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에는 범위, 4분위 범위,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습니다. 범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변동성 지표로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75번째 백분위수와 25번째 백분위수 간의 차이로 범위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한 값은 혹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범위를 4분위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위 값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최대값과 최소값 간의 차이가 크다거나 혹은 75번째 백분위수와 25번째 백분위수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범위값만으로는 그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한 구체적인 산포 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변동성 지표는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데이터 표본의 분산은 평균처럼 모든 관측값을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분산은 각 관측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각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구하고 이를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해서 표본 크기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산출을 합니다. 분산은 각 관측값과 평균 간의 편차를 제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원래 관측값의 측정 단위와는 무관한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원래 관측값의 측정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의 제곱근 값을 취하게 되면 실제 관측값과 동일한 측정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지표를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변동성 지표와 중심경향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을 이용해서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서베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은 237명의 응답자로부터 수집한 12개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펄스 변수를 보시면은 이 펄스 변수는 응답자의 맥박수를 나타냅니다. 이 맥박수에 대한 중위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중위수는 작은 값에서 큰 값의 순서로 크기 순으로 데이터 값을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위수는 전체 관측값의 절반보다는 크고 나머지 절반보다는 작은 값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위수는 R에서 메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안 함수의 인수로서 중위수를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메디안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NA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R에서 NA는 결측값을 의미하는데요. 펄스 변수를 보시면은 관측값 중에 NA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안 함수를 비롯한 많은 요약 통계량 계산 함수는 데이터에 NA 값, 즉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NA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NA를 포함하지 않고 중위수를 계산하라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인수가 NA.RLM이라는 인수입니다. 여기에 true를 지정하게 되면 중위수를 계산할 때 NA를 계산해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 중위수 72.5가 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위수는 크기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셋을 절반으로 분할하는 값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100분위 비율로 분할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백분위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관측값의 5%보다는 크고 나머지 95%보다는 작은 값은 다섯 번째 백분위수가 됩니다. 아래서는 퀀타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백분위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퀀타일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백분위수를 구할 데이터 벡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인 프롭스 인수에는 분할하고자 하는 비율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백분위수를 계산하려면 5%에 해당되는 분할 비율을 0.05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59.55라는 관측값은 전체 데이터셋의 5%에 대응되는 백분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위수는 50번째 백분위수입니다. 퀀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롭스 인수에 0.5를 지정하게 되면 50번째 백분위수를 구할 수 있고 그 50번째 백분위수는 보신 것처럼 앞서 구한 중위수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퀀타일 함수의 프롭스 인수에는 벡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비율을 벡터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백분위수가 출력이 됩니다. 이 퀀타일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다섯 번째 백분위수와 95번째 백분위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25번째 백분위수, 50번째 백분위수, 75번째 백분위수는 전체 관측값을 4등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4분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25번째 백분위수와 75번째 백분위수는 각각 첫 번째 4분위수 그리고 세 번째 4분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first quartile 혹은 줄여서 Q1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hird quartile 줄여서 Q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번째 백분위수는 Q1, 75번째 백분위수는 Q3라고 흔히 얘기를 하게 됩니다. 퀀타일 함수의 도움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롭스 인수에 기본적으로 시퀀스 함수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퀀스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0부터 1) 사이에 0.25 간격으로 5개의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타일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프롭스 인수에 이 5개의 숫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롭스 인수를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저 5개의 인수가 프롭스 인수에 지정이 된 것으로 간주돼서 저 5개의 숫자에 대응되는 백분위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작업했던 퀀타일 함수를 프롭스 인수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프롭스 인수에는 여기는 5개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 및 최대값과 함께 4분위수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퀀타일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백분위수에 다시 말해서 비율에 대응되는 관측값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특정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에 대응되는 백분위 비율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 중에서 80 이하의 맥박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몇 %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현상과 평균을 계산하는 미인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리현상을 통해서 맥박수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을 실행하게 되면은 전체 관측값 중에서 맥박수가 80보다 작거나 같은 응답자에 대해서는 true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대해서는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논리 연산을 통해서 80보다 작거나 같은 값에 대응되는 원소는 true로, 그렇지 않은 원소는 false로 변환된 이 데이터 벡터를 mean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mean 함수는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변환해서 1의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평균은 논리 연산 결과 true인 값, 즉 맥박수가 80 이하인 값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비율 75.5%는 맥박수가 80 이하인 응답자의 비율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심계량 지표인 평균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mean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수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맥박수를 mean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하면 최소값, 최대값, 4분위수, 중위수, 평균과 같은 기초적인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리 함수는 적용되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서머리 함수가 데이터 형식별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150개의 관측값과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아이리스 꽃에 대해서 꽃받침 길이와 꽃잎의 길이, 그리고 꽃받침 폭과 꽃잎의 폭을 측정을 해서 4개의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 변수에는 아이리스 꽃의 꽃 종류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개의 변수는 숫자 데이터고요. 마지막 5번째 변수는 팩터 데이터입니다. R에서 팩터는 범주형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서머리 함수에 숫자 벡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머리 함수에 세팔위스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 첫 번째 4분위수, 중위수, 평균, 세 번째 4분위수, 그리고 최대값이 출력이 됩니다. 서머리 함수에 팩터를 인수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머리 함수에 팩터가 주어지면 팩터의 레벨별 빈도를 출력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범주별 빈도를 출력을 해서 빈도표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서머리 함수에 문자 벡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팩터인 스피시즈 변수를 문자로 변환을 해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벡터의 서머리 함수가 적용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관측값의 개수, 그리고 클래스와 모드와 같은 변수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주어지느냐, 혹은 팩터가 주어지느냐, 혹은 문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서머리 함수는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렬이나 데이터 프레임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열 단위로 요약 통계량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머리 함수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전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숫자로 구성된 열이면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6개의 기초적인 통계량이 출력이 되고, 팩터로 구성된 열이면은 빈도가 계산이 됩니다. 리스트 데이터 구조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단지 각 리스트의 원소의 크기하고 데이터의 형식만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셋을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변환된 리스트 데이터셋을 서머리 함수로 넘겨줘서 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리스트의 원소의 크기하고 데이터의 형식만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요약 통계량의 정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요약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lapply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각 원소를 서머리 함수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lapply 함수에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적용할 함수로서 서머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구조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각 원소들이 서머리 함수로 넘겨져서 각 원소별로, 여기서는 각 열이 되겠죠. 각 열별로 요약 통계량을 이렇게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원소인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그러한 요약 통계량이 출력이 되고요. 이 팩터로 되어 있는 원소의 경우에는 빈도표가 출력이 됩니다. 평균이나 중위수 같은 중심계량 지표만으로는 데이터 값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산포도, 즉 변동성을 반영한 변동성 지표까지 고려해야만 데이터셋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범위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변동성 지표로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래서는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범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맥박스의 최소값이 35고 최대값이 10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함수는 범위 자체를 출력하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과 최대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변동성 지표입니다. 분산은 var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표준 편차는 sd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서머리 함수 이외에도 아래는 다양한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는 유용한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empty cars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mpty cars 데이터셋에는 32개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11가지 정보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MPG, 연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HP, 마력 흐름이라고요. 그 다음에 WT 같은 경우는 무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1개의 자동차 정보를 32개의 자동차 모델들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스텍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atDisk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요약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StatDisk 함수의 empty cars 데이터셋에서 연비하고 마력과 무게 3개의 정보에 대해서만 요약 통계량을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mtcars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mpg, hp, wt 변수에 대해서 많은 요약 통계량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mbr.val에는 관측값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mbr.nul에는 null 값의 개수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br.na는 na 값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현재 이 데이터셋에는 null과 na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0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개 자동차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측값의 개수는 32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min과 max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를 하고 range는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um에는 합계가 저장되어 있고요. median에는 중위수가 계산되어 있고 mean에는 평균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e.min에는 표준 오차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균의 95% 신뢰 구간은 ci.min.0.95라는 그러한 행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var라는 행과 std.dev라는 행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coef.var라는 행에는 변동계수라는 지표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그런 지표 값입니다. 패스텍스 패키지 말고 사이키 패키지에도 다양한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는 describ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escribe 함수를 이용해서 사이키 패키지가 제공하는 요약 통계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tcars 데이터셋에서 mpg와 hp와 wt 변수에 대해서만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패스텍스 패키지의 출력 결과와 이런 유사한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측값의 개수가 있고요.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중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은 상하의 10%를 제외한 10%의 절삭 평균을 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MAD는 중위수 절대 편차라는 그런 지표값이고요. 그 다음에 mea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그리고 range에는 범위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skew와 kurtosis는 외도와 첨도를 얘기를 합니다. 외도는 분포의 치우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외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정규 분포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를 갖고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분포를 갖습니다. 첨도는 분포의 뾰족함 정도를 나타냅니다. 큰 값을 가질수록 정점이 높은 분포를 나타냅니다. 첨도가 양수이면 정규 분포에 비해서 정점이 높은 분포를 가지고 음수이면 정규 분포에 비해서 정점이 낮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SE는 표준 오차를 의미를 합니다. 개별 변수의 대략적인 특성이나 분포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기술 통계량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셋에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집단별로 이러한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고 비교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집단별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집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종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서베이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의 변수 중에서 EXER 변수는 운동 습관을 나타내는 집단 변수입니다. 팩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어떠한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레벨스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약간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응답자의 운동 습관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 내에 이렇게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범주별로 연속형 변수의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펄서 변수를 이용해서 응답자의 평균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응답자의 평균을 운동 습관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집단별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는 함수 가운데서 먼저 tApply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tApply 함수를 이용을 할 때는 첫 번째 인수에 벡터 형식의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맥박수를 집단별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맥박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인덱스 인수에는 집단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집단 변수는 EXER 변수입니다. 운동 습관별로 맥박수의 평균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운동 습관을 나타내는 EXR 변수를 집단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인 fun 인수에는 집단별로 적용할 통계량 계산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집단별로 맥박수의 평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mean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fun 인수에 지정된 함수에서 인수가 필요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a.rlab equal true를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tApply 함수의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운동 습관별로 맥박수의 평균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단 변수를 이용해서 또 맥박수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성별에 따라서 맥박수의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 인수의 집단 변수를 섹스로 바꿔서 tApply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성별에 따라서 맥박수의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고 두 개의 집단 변수를 모두 고려한 운동 습관별, 성별, 평균 맥박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집단 변수가 교차표에 행과 열로 사용이 돼서 셀 값으로서 맥박수의 평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차표 형식으로 집단별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인수에다가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를 두 개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정할 때는 리스트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행에는 운동 습관을 나타내는 3개의 범주가 표현되어 있고요. 열에는 성별을 나타내는 2개의 범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범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셀 값은 두 범주의 조합에 따른 맥박수의 평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자주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맥박수의 평균이 7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Apply 함수 이외에 aggregate 함수를 이용해도 출력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ggregate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by 인수인데요. by 인수에다가 리스트 형식으로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를 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tApply 함수와 마찬가지로 fun 인수에는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지정을 하고요.
그 함수에서 필요한 인수는 그 이후에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나온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 t어플라이 함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단을 나타내는 변수 앞에 지금 group.1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름으로 출력이 되고요. 저 이름이 보기가 싫으면은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할 때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exercise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group.1 대신에 exercise라는 이름으로 레이블이 지정이 돼서 아까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운 그런 집단별 통계량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 함수도 t어플라이 함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 인수에다가 나란히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성별 변수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운동 습관별, 성별에 따른 맥박스 평균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동 습관과 성별이 각각의 열을 차지를 하면서 그 두 개의 변수의 범주 조합에 따른 맥박스 평균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애그리게이터 함수는 t어플라이 함수와 달리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셋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하는 데이터셋에 한 개의 변수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지정을 해서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집단별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으로 두 개의 변수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맥박수 변수와 함께 나이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그리게이터 함수는 운동 습관별로 맥박수 평균뿐만 아니라 나이의 평균도 한꺼번에 산출을 해줍니다. 애그리게이터 함수의 for 인수에는 R에서 제공하는 함수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함수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애그리게이터 함수의 for 인수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관측값의 개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외도와 첨도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애그리게이터 함수의 코드에다가 for 인수만 바꿔보겠습니다. for 인수에 미인 함수 대신에 제가 정의한 myStats 함수를 지정을 해서 애그리게이터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은 myStats 함수에서 정의된 그러한 통계량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습관별로 처음에 맥박수에 대한 통계량들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이에 대한 통계량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 함수를 이용을 해도 집단별 기술 통계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서 인다이시스 인수에 집단별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운동 습관 변수를 집단 변수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for 인수에는 사용할 함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summary 함수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y 함수도 운동 습관별로 summary 함수에서 계산된 통계량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ggregate 함수와 형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ggreg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같은 내용들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for 인수에 summary 함수를 적용을 해서 aggregate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집단별로 pulse와 age 변수의 평균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은 출력되는 형식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y 함수의 for 인수에는 aggregate 함수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aggregate 함수와 출력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for 인수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바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sapply 함수에 데이터 값을 하나씩 넘겨줘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 함수로 호출해서 데이터셋에 지정되는 변수를 하나씩 sapply 함수로 넘겨줘서 myStats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행을 하면은 myStats 함수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운동 습관의 3개의 범주별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describe by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describe by 함수는 같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describe 함수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 통계량을 집단별로 산출을 해줍니다.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고요. 그룹 인수에는 집단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이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describe 함수가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 통계량을 집단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describe by 함수는 aggregate 함수나 by 함수와 달리 기술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한 별도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describe 함수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 통계량만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